안녕하세요.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각이 오후 5시인데 완전한 어두움 속에 도시가 덮였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겨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깊은 어둠 속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또 12월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마지막이라는 게 늘 마음에 뭔가 애잔한 그림자를 남기죠. 네. 남은 시간 어떻게 하나 조금 초조해지기도 하고요. 네. 이런 계절에 읽기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 뭐 두툼하고 난해하고 깊이가 있는 책보다는 좀 가벼운 듯하면서도 아주 진한 울림으로 와닿는 그런 산문집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준비해놓은 것 가운데 남은 게 있어서 예. 이번 주에도 한두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작품입니까? 네,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이효석 산문집 사랑하는 까닭에서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효석 하면은 메밀꽃 필 무렵. 네, 메밀꽃 필 무렵 워낙 유명하죠. 예. 근데 이효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메밀꽃 필 무렵인데 이 메밀꽃 필 무렵도 훌륭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식민지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의 꿈꿀 권리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구한 그런 낭만적이면서도 멋진 그런 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호석의 진면목을 보시려면은 산문집을 택하는 게 좋을 줄 압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산문집에도 역시 이호석의 그 빛나는 글들이 잘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예. 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 깊어가는 겨울에 고향 생각들, 또 오래전에 다니던 찻집들, 술집도 좋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봤던 동무들, 또 헤어진 그 사랑했던 사람들 등등을 떠올리기에 참 좋아서입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 단골로 다니는 찻집 같은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도 용인에 제가 하여튼 수시로 가는 852 카페라고 아주 조용하고 아늑하고 또 주변에 시골 전경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거기만 한번 갔다 오면은 기운을 얻어와요. 852 카페. 근데 여기 보니까 근처에 최태민 묘가 있고요. 그리고 동네 이름이 유방동이어서 잊지 못합니다. 예. 그 유방동 저도 아는데. 예. 여기가 버드나무 유자에다가 향기 방자를 쓸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름은 한자로 읽으면 참 예쁘죠? 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예. 교수님은 어디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는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죽치고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예. 지금은 별로 없어요. 동네 이곳저곳 걸어 다니는 것. 그리고 술집, 카페 비슷한 곳인데. 예.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음악도 듣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이호석의 아주 멋진 에세이 중에 다 하나하나를 버릴 게 없는데요. 그중에 맨 처음 고요한 동의 밤이라는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이라는 게 돈키호테 할 때 돈,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미스터 이런 뜻인데 카페 이름이 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동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겨울에 딱 어울리는 글 같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굵은 눈송이가 휘날리는 밤을 나는 그 안에서 난로와 차에 몸을 덮여가며 이야기에 휩쓸리거나 레코드에서 흐르는 제두 아무르의 콧노래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적적한 곳에서 나는 나의 감정을 들 수 있는 대로 화려하게 치장함으로써 먼 것을 꿈꿀 수밖에 없었다. 생활은 재료만이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다. 감정, 분위기, 향기를 뺏길 때 그곳에는 모래만이 남는다. 나는 늘 이 향기를 잃어버릴까를 두려워하며 언제든지 그것을 주위에 만들고 만다. 동은 그때의 나에게 이 향기를 준 곳이었다. 고요한 곳에서 그 향기를 찾으려고 나는 심리의 밤길을 앞두고 눈 오는 밤을 그 속에서 지새우는 것이다. 간간히 레코드 회사 출장원이 내려와 레코드 연주회를 열 때가 있었으니 그것은 늘 귀한 진미가 되었다. 꿈은 한결 풍성하였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카페 동은 어디 있었냐면요. 함경북도 나남의 그 조촐한 시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호석의 아내 이경원이라는 분이 함경북도 경성 출신이었습니다. 이 경자는 겨울 경자 쓰는 경성인데요. 예. 경성은 지금 지도를 보면 청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이죠. 그 동네는 6월이 돼야 봄이 온다고 합니다. 따뜻한 카페 동에서 난로에 몸을 덮이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예. 이런 일상적인 사소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이호석은 꿈꿀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식민지 시대에 한가하게 꿈이나 꾸고 있느냐라고 나무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이호석의 문학 세계를 보면은 그 어떤 권력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면서 현실에 저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저는 예술적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호석은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 읽다 보면은 오래전에 찾다가 발길이 끊긴 그런 찻집에 가서 과거를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따뜻합니다,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런 뭐 아주 분위기 좋은 찻집에 있다 보면은 막차가 끊기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그 상념에 젖다가 예. 차가 끊긴 이후에야 온 길을 되짚어서 몇 시간이고 걷곤 하기도 했죠. 아마 이효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신비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일상 속에서 꿈꾸는 것이야말로 이 시인들의 힘이고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서 아주 제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포도의 사상이라는 글인데요. 예. 그 구절에서 이 환상과 관련된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빛나는 문장 보겠습니다. 예. 환상이 위대할수록에 생활도 위대할 것이니 그것이 없으면서도 착잡하게 살아가는 꼴이란 용감한 것이 아니요 추접하고 치근한 것이다. 환상이 빈궁할 때 생활에 변조가 오고 감상이 스며드는 듯하다. 감상이라면 어떤 마음의 상처입니까? 네, 그런 그 쓸쓸한 감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활의 변조란 생활의 어떤 리듬이 깨진다는 뜻이겠죠. 환상을 우리 헛것 정도로 얘기하는데 예. 현실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 또는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 이걸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포도를 보면서 이런 환상이 위대할수록에 생활도 위대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없으면서도 잡잡하게 살아가는 꼴이란 용감한 것이 아니라 추접하고 치근한 것이라고 이효성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꿀 능력이 없는 자들의 일상이 비루하게 보이기 십상이죠. 예. 남들이 보기에는 할 일 없이 흐느적거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어떤 상상으로 가득할 때 그 삶은 더욱 비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청포도의 사상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포도의 사상.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상 없이 사람이 순시라도 살 수 있을까? 환상이 위대할수록 생활도 위대할 것이니 그것이 없으면서도 찹찹하게 살아가는 꼴이란 용감한 것이 아니요 추잡하게 측은한 것이다. 환상 없이 살아가는 꼴이란 용감한 것이 아니고 추잡하게 측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네. 환상이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이기고 그 현실을 넘어서 현실 아닌 세계를 꿈꾸는 것. 이게 또 인간이 이루기도 하겠죠. 예. 좀 더 볼까요? 네. 아마 읽어드리다 보면 밤을 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표제인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글의 한 구절인데요. 누구누구에게 보내는 글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이효석의 산문을 읽으면서는 사랑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효석은 1907년에 태어나서 42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이른 나이에 결핵으로 죽는데 게다가 이 아내와 아들까지 갑작스럽게 잃어요. 그러면서 이 만주를 헤매면서 여러 가지 고독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그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그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소. 벌레 소리 그친 찬 새벽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채 나는 필연코 울 것이요. 자칫하다가는 어린애같이 엉엉 울 것이요. 이 큰 어린아이를 달래줄 어머니는 세상에 없을 법하오. 사랑은 만족을 모르는 바닷속과도 같다 할까. 가령 나는 진달래꽃을 잘강잘강 씹듯이 그대를 먹어버린다고 하여도 오히려 차지 못할 것이며 사랑은 안타깝고 아름답고 슬픈 것, 아름다우니까 슬픈 것, 슬프리 많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우는 것은 그 아름다운 정을 못 잊어서지요. 사랑 앞에 목숨이란 다 무엇하자는 것일까? 희망과 야심과 계획의 감격이 일찍이 사랑의 감동을 넘을 때가 있었던가? 나는 사랑 때문이라면 이 몸이 타서 금시에 죄가 되어버린다 하여도 겁나지 않으며 도리어 그것을 원하고자 하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태우소서 깨뜨리소서 와삭 부숴버리소서. 그 순간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것인가. 흩어지는 불꽃같이도 사라지는 곡조같이도 아름다운 것은 미의 특권.
그대의 특권같이 세상에 장한 것이 있겠소. 그 특권의 종됨이 내게는 도리어 영광인 것이요. 좀 쑥스럽네요. 네. 이 시사 방송에서 사랑 마블랭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이런 감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감각들, 감수성들을 아주 튼실하게 여축해 둘 수 있어야 우리의 그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날카롭게 벼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감성은 혁명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꾼 그야말로 진짜 혁명가들은 독단적이지 않고 복음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념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감수성에 충실했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늘 낭만성과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로맨틱 레볼루션 이런 말을 쓰는데 낭만적 혁명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낭만성은 필수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이 낭만적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읽어드렸듯이 이 환상을 꿈꾸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혁명이란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픈 사랑, 아린 사랑, 부서져도 좋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혁명 앞에서 부서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민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쑥스럽죠, 우리 김 PD도. 아닙니다. 뭐 쑥스럽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런 담론 자체를 배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들 다 진압해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혁명의 일념으로 이념으로 무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저는 좀 무섭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지도 궁금해져요. 네. 근데 혁명사를 보면은 이렇게 깊이 꿈꾸었던 사람들 그리고 영구적인 혁명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다 현실 혁명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죠. 근데 또 세월이 흐른 뒤에는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들을 다시 오롯하게 재발견하곤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이완배 기자께서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듯한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예. 생시몽이나 오웬이나 프리에 같은 사람들이 막스주의자들, 막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 막스주의자들에게 철저하게 처단당하잖아요. 예. 이 요즘의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재발견되고 어떤 사상적 부활을 시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문집을 보면서 그 대표작인 이 낙엽을 태우면서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오래전에 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글의 이 사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호석의 미학을 응축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낙엽을 태우면서 커피 향내를 맡고요.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삶의 의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사소한 일이죠. 낙엽 태우는 게. 예. 네, 사소한 일이 이렇게 사소하지 않게 깊은 그 울림으로 이호석에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낙엽 타는 냄새가 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재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이 가재는 갓 볶아낸 이런 뜻입니다. 잘 익은 개금 냄새가 난다. 개금은 그 도토리 같은 열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벼랑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세상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기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 꿈을 잃은 헌출한 뜰 북판에 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베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고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가을이다. 가을은 생활의 시작이다. 나는 화단의 뒷자리를 깊게 파고 다 타버린 낙엽의 재를, 죽어버린 꿈의 시체를 땅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한 단락입니다. 예. 네,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읽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깊어가는 가을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다른 산문집과 아울러서 이 이효석의 산문집 사랑하는 까닭에도 촘촘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고 크리스마스 특집 한번 하면 어떨까요? 뭐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책 읽는 시간보다는 교수님을 감동시켰던 소설의 줄거리들, 뭐 일종의 어떤 신업 같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쫙 들려주시는, 그래서 그 난로도 하나 놓고 거기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하는 그런 토크쇼를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고구마는 제가 가져갈게요. 아, 고구마 알겠습니다. 밤도 제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농장에서 동무 중에 한 사람이 밤을 가꿉니다. 아유. 군고구마 냄새, 밤 냄새 아주 자욱한 곳에서 얘기하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이건 순전히 김 PD 때문인데, 예. 막 이 냄새 얘기해서 얘기인데요. 우리 이효석의 산문에 있다 보면은 온갖 장소에 어린 그 냄새들, 그러니까 향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냄새들, 그리고 온갖 소리들, 온갖 풀꽃들, 온갖 그 새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효석의 문장은 그야말로 모범적이면서도 깊이 있고 가장 단아한 아주 명문장입니다. 글쓰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쓰는 것도 좋을 듯해요. 예. 그 냄새 얘기하는 부분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운하니까. 예. 우리 이효석이 머물렀던 경성 이쪽은 동해 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를 종종 갔던 것 같아요. 그 바다에 가서 이런 냄새를 채집해서 옵니다. 바다 냄새, 무엇으로 되었기에 그렇게 시원하고 눅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수 냄새, 소금 냄새, 미역 냄새, 해초 냄새, 섬개 냄새, 바람 냄새, 오존 냄새. 그 위에다 아마도 먼 육지의 냄새까지를 합쳐 품은 듯합니다. 그렇기에 그렇게도 복잡하고 심기롭지요. 불란서 시인은 여인의 숲을 속에 복잡한 신비의 향기를 맡았으나 바다 냄새에도 또한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요소가 숨어있는 듯합니다. 창생 이래 오늘까지 녹아들고 잦아든 우주의 냄새가 바로 바다의 냄새가 아닌가 합니다. 여인의 숲을 속에 조그만 우주가 숨어있듯이 바다에도 확실히 우주가 축소되어 들어앉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명문장입니다. 예. 아, 멋진 문장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연말 행사 오케이 하셨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떤 책 오늘 만납니까?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아끼는 책이 한두 권이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도 각별하게 애정이 가는 책입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사를 꽃피웠던 아주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봤던 박지원도 있고요. 공대용도 있고, 박재가도 있고, 유득공도 있고, 그리고 이서구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이지만 백동수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고담준농과 함께 조선 사회에 관한 깊은 고민을 나누었던 이덕무란 사람이 있습니다. 호를 청장관 또는 아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덕무 선생이 쓴 그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책과 동무와 그리고 자연에 관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 책에 미친 바보입니다. 책에 미친 바보 이덕무, 조선시대 실학자인데 이분 책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작권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민이가 출판사 만들어서 이 책을 출간해도 한 푼도 안 드는 겁니까? 네, 번역해서 내야죠. 번역료가 들겠죠. 아, 아무래도. 네. 저작권이 저자의 사후 70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고전들은 누가 현대의 맥락에 맞게 잘 번역해냈느냐. 그럼 저작들이 아주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글들을 선별하느냐,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고 책으로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러면 뭐 톨스토이도 그렇고 홍길동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의 자산이죠. 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인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덕무의 산문집 책에 미친 바보. 이덕무라는 사람은 좀 생소한데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네, 이덕무는 뭐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 시대 때 규장각이라는 그 왕립 도서관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검서관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쭉 교감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낮은 벼슬이지만 경감도 지내기도 했고요. 아하. 무엇보다 책을 좋아해서 이 박람강기 많이 보고 많이 기억하는, 그리고 그걸 자신의 글로 표현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글을 잘 써요. 세상에 글 잘 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청장과 전서라는 뭐 대작이 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대작에서 뽑은 글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덕무 하면은 간서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책을 보는 바보.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미친 바보.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뭐 지금만큼 그 당시에 책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읽어야 할 건 참 많았겠죠. 중국에서 나온 책들도 그렇고 또 동료 선비들이나 또 선비들 또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져 오는 문서들, 뭐 좋은 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들을 워낙 다양하게 독파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어떤 글에서 얘기하는지 잠깐 맛배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화상에서 자신을 책에 미친 바보라고 명명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좋은 벗들에게 편지 쓴 것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즘 편지 참 많이 안 쓰는데 예. 조선시대 그
풍류를 즐겼던 그리고 문화적 소양이 튼실했던 분들 보면은 편지를 정말 잘 씁니다. 예. 이것도 우리 조선시대 지성사에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라는 나이차를 20년, 30년 가까이 되나요? 그 나이차를 극복하고 대토론을 벌이는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도 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문화가 사상을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시절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수단이 여의치 않았을 텐데 서평을 발표하면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디서 이제 공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개별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내가 어떤 좋은 책을 읽었다면은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하거나 이 책의 의미들을 쭉 서술해서 우리 김 PD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그럼 우리 김 PD가 그걸 간직하고 있겠죠. 이렇게 편지든 이런 글이든 뭐 제문이든 여러 가지 형식의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을 모아두었다가 이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은 동료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쭉 그 글들을 모읍니다. 이 모아서 문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문집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자기가 갖고 한 분은 누구에게 보내고 이러기도 했다 그러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누이가 편지 쓰는 거 보면은 한 분은 자신이 갖고 있고 다른 한 분은 보내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옛날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김PD는 낯설겠지만은 편지가 오거나 편지를 받으면은 두툼한 노트에다가 그걸 쭉 기록해 두기도 했었어요. 예. 독서 감상문도 기록할 수 있겠고 일기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개인이 소장하는 형태인데 요즘처럼 뭐 개인의 일상사, 일기 이런 것도 다 뭐 수백만, 수천만이 일시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아마 그 시대에 이덕무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렇게 웅숭 깊은 고독 속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몇몇 그 가까운 지인들과의 깊이 있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길어 올릴 수 있는 사상은 이렇게 또 풍성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와의 대화. 이게 사실은 SNS 글쓰기가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약화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학생들이 글 쓰는 걸 너무 힘겨워하는 게 바로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신저를 하나 그럴 땐 대부분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마저도 뭐 이모티콘을 몇 개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유유 뭐 이런 거. 네. 무슨 곰이 엉덩이 흔들고 이런 이모티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모티콘이 표현할 수 있는 걸 글로 표현하려면 얼마나 지난하겠습니까? 이렇게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긴 문장들, 그러니까 호흡이 긴 문장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대단히 힘들어해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런 경향이 굉장히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사는 모습이기도 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기도 하겠지만 저로서는 구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호흡이 긴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순간에 어떻게 표현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책에 미친 바보를 만나보죠. 네, 여기 간서치, 책에 미친 바보라고 스스로를 명명한 우리 이덕무 선생의 글 몇 편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내가 책을 읽는 이유라는 글이 있어요. 예. 이런 글들 보면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아찔하게 다가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이 밀려와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하기만 할 때에는 그저 땅을 뚫고 들어가고 싶을 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에게는 두 눈이 있고 글자를 알기에 한 권의 책을 들고 마음을 이루하면 잠시 뒤에는 억눌리고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 내 눈이 제 아무리 다섯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책에 대해서는 깜깜한 밤과 같다면 장차 어디에 마음을 쓰겠는가. 선비가 한가로이 지내며 이렇다 할 일도 없을 때 책을 읽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작게는 정신없이
잠자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게 되고 크게는 남을 비방하거나 돈벌이와 여색에 힘쓰게 된다. 아,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책을 읽을 수밖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번역의 예술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번역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버전이 권정원 선생이 번역한 그 미다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것인데요. 번역이 참 좋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본들마다 번역도 다르고요. 또 모아놓은 글들도 다릅니다. 청정관 전서나 아정유고 같은 대작들을 읽기 어렵다면은 이런 좋은 번역본들을 찾아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참 잘 쓰죠? 예. 책 읽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이 책 읽는 기쁨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예. 여기 이동물 글 중에 내 인생의 문장 이런 짤막한 글도 있는데 이런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의 문장이 된다면은 아주 믿음직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여기 벗들과 또 동무들과 편지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나를 알아주는 벗이라는 그 명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 PD가 감동하실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잘 안 받쳐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벗을 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고 1년 동안 누에를 길러 손수 5색시를 물들일 것이다. 10일에 한 가지 빛깔을 물들인다면 50일이면 5가지 빛깔을 물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따뜻한 봄볕에 내놓고 말려서 여린 아내에게 부탁해 100번 달군 금침 바늘로 내 벗의 얼굴을 수놓게 하리라. 그런 다음 고운 비단으로 장식하고 예스러운 옥으로 막대를 만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뾰족뾰족하고 험준한 높은 산과 세차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 그 사이에 펼쳐놓고 말없이 서로 바라보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 때면 품에 안고 돌아오리라.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나를 알아주는 벗이 한 사람이 있다면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겠답니다. 그리고 뽕나무가 자라면 뽕나무를 따서 그 뽕잎으로 1년 동안 누에를 기르겠다는 거죠. 그 누에에서 나온 실로 오색실을 물들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린 아내에게 동무의 얼굴을 수놓게 한답니다. 그 수놓인 그 천을 들고 산속에 가서 뉘엿뉘엿 해가 저물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다가 해가 지면 품에 안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 벗에 대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벗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겠죠. 이 글의 다른 단락을 보면 이래요. 이 같은 글의 다른 단락을 보면 이랬습니다. 모름지기 벗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앞에서 얘기한 그런 벗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모름지기 벗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책과 함께 논이면 될 것이다. 책이 없다면 구름과 노을이 내 벗이요. 구름과 노을이 없다면 하늘을 나는 갈매기에 내 마음을 맡기면 된다. 갈매기마저 없다면 남쪽 마을의 회화나무를 바라보며 친해지면 될 것이요. 원추리 잎새 사이에 앉아있는 귀뚜라미도 구경하며 좋아할 만하다. 내가 아끼더라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두가 나의 좋은 벗이 될 것이다. 예. 네. 이 글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 남성들 사이의 친밀도랄까요? 감정의 교감이 아주 깊이 배어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룸살롱에 가야만 그 친목이 돈독해지는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 정말 수준이 다릅니다. 네, 클래스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동무들과 얘기하고 책을 두고 이런저런 논의도 벌이고 가끔씩 논쟁도 하고 하는 그 품격 있는 동무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측면이나 권력의 측면에 끄달리는 사람들이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방식대로 놀죠. 저는 요즘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은 참 딱해요. 저 사람들에게 삶이란 무엇일까? 나름대로 삶은 있겠지만은 뜬금없이 쓸쓸해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런 풍류가 혼돈과 또 격변의 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 시대의 작품인데 당장으로 물들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네, 정조 시대이기도 하고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른바 지식인 그룹이었죠. 이 사람들의 그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조선을 혁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그 감성의 교감이 있어야 이를 함께 도모할 수도 있었겠죠. 예. 네, 풍류라는 게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허무주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격조 있는 놀이를 통해서야 언어가 풍성해질 테고 그걸 또 공유하다 보면은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그 길도 보이고 또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가기도 했겠죠.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를 경계하며라는 글이 몇 편 있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늘 그 신독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들이 여러 문인들의 저작에서 볼 수 있는데 이덕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금방 김 PD가 얘기하길래 딱 떠올랐습니다. 예. 선비는 마음 밝히기를 거울같이 해야 하고 몸 규제하기를 먹줄같이 해야 한다. 거울은 닦지 않으면 먼지가 끼기 쉽고 먹줄이 똑바르지 않으면 나무가 굽기 쉽듯이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저절로 가득 차게 되고 몸을 규제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울을 닦듯이 먹줄을 곧게 하듯이 해야 한다. 이러고 난 다음에 조금 몇 단락 지나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불이라면 무욕은 뗄나무이고 염치는 물이다. 마치 뗄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것을 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무욕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염치로도 제어하기 어렵다. 네, 이 무욕에 온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문장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런 경구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한 구절만 더 우리 김 PD에게 읽어드릴게요. 누이 동생이 좀 일찍 자신보다 일찍 그 세상을 떠나보낸 모양입니다. 연암 박지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랑하는 누이를 보내며라는 글인데 이건 먼저 간 누이를 그리며 쓴 제문입니다. 제문. 이 제문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이를 먼저 보낸 심정이 절절하게 우러납니다. 네. 지금까지는 남들이 형제가 모두 몇이냐고 물으면 누구와 누구 해서 모두 넷이라 했는데 이제부터는 남들이 물으면 그럴 수 없겠구나. 내 몸이 굳어서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되었으니 이는 내 살을 벗게 되는 것 같은 고통이다. 형이 아우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아우가 형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이치는 당연한 것이니 그 순리를 어길 수는 없지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다 보았으니 나는 원통하고 괴로울 뿐이다. 너는 비록 편하겠지만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주겠느냐. 컴컴한 흙구덩이에 차마 옷 같은 너를 묻고 나니 아 슬프도다. 네, 하는 글입니다. 예. 누이와 얽힌 추억들을 쭉 서술하면서 마지막에 먼저 간 동생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향가 중에 월명사라는 사람이 쓴 제 막내가라는 그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예, 예. 네, 그 산문으로 썼지만 그 글에 못지않게 슬픔들이 정말 깊이 배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이게 탐욕스럽게 읽지 않고 책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좋은 책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조대왕 시기였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또 각별하게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식견과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군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조는 그야말로 계몽군주였죠. 학자들을 정말 존중했고요. 학자들과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서자로 태어난 사람들,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함께 다 불러서 토론하고 규장각에서 함께 공부하게 하고 했다는 겁니다. 군주가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야 그 사회가 풍요로워집니다.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 그걸 못 견딘 이른바 권력의 화신이 된 자들이 정조를 괴롭혔죠. 방파 싸움의 와중에서. 예. 정조의 죽음이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1801년 이 세상을 버리면서 조선 사회는 그야말로 세계사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세도 정치에 휘둘려서
엉망진창이 됐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근대가 식민지와 분단까지 오는 역사의 첫 출발점에 정조의 죽음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 정조의 뜻이 조금만 이어졌다면 우리 역사가 망상입니다마는 이런 비극적이고 굴곡 어린 역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척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아주 쌩그랍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읽을 만한 책이 있겠죠? 네. 밖에 안 나가고 진득하니 앉아서 읽기 좋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버지니아 울프는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죠. 예. 한국에서는 박윤환이 쓴 목마와 숙녀라는 시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 에세이스트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 이 버지니아 울프는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사유를 펼쳐 보인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입니다. 우리에게는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그리고 세월, 영화로도 만들어진 올랜도라는 작품도 있죠. 자기만의 방. 네,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도 있고요. 예. 또 제이콥의 방도 있습니다. 예. 근데 모든 작품 하나하나를 빼놓을 수 없겠지만은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중에서 대단히 논쟁적이었던 삼기니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삼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기니가? 세 끼니도 아니고. 네. 기니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쓰리 기니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 또는 3파운드 할 때처럼,
기니는 화폐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이 기니는 식민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픈 기억이 새겨져 있는 그 화폐 단위고요. 그리고 이 대영 제국 입장에서 보면 영광을 기리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동부에 기니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니와 뭐 베냉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대영 제국이 식민 제국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착취와 약탈을 통해서 대량의 금들을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를 확보해 갑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주화, 동전이 기니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니는 상당히 고사스러운 물건을 사는데 사용했던 화폐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쓰리기니스, 이 삼긴이라는 책이 발간된 해가 1938년인데 요 무렵까지만 해도 이 기니라는 단위는 부자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사치품을 살 때 사용한 하나의 그 상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 무역으로 얻은 수익금을 이렇게 기니라는 동전을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는 제국주의, 또 침략주의, 뭐 인종차별 등등의 의미가 새겨져 있고요. 동시에 그걸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와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해서 빨아들인 부를 영국인들이 소비하는 그런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 이 기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은 뭐 페미니즘과 평화주의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세 통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설은 아니고요. 어떤 남성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이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여성인 당신이 좀 기여할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부도 해주고 반전 단체에 들어와 주십사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답장을 쓰는 형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는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나 또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다시 보고자 하는 분들이나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삼기니를 어디에 기부하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편지에서는 나는 이 1기니는 여성의 교육을 증진하는데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은 다른 여성 교육의 증진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고요. 예. 두 번째 기니는 여성의 전문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부하겠다. 그런 단체. 예. 나머지 한 기니, 나머지 1기니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향한 운동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런 구성입니다. 상당히 볼륨이 있는 책인데도 예.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몇 구절만, 이 의미 있는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버지니아 울프는 이 전쟁이나 뭐 사륙, 학살, 뭐 지배 이런 게 남성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19년까지 우리 계층에 열려 있었던 위대하고도 유일한 직업은 결혼입니다. 이 구절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19년 영국에서 성차별 박탈법이라는 게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어떤 공직에도 어떤 전문직에도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사실 뭐 우리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 불과 한 세기 전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세기 그 전후죠. 100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네. 정확한 건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들이 어떤 전문직에 가거나 정치가가 되거나 뭐 변호사가 되거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이 차단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열려 있는 유일하고 뭐 위대한 길은 결혼이라는 직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성공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선택하는 기술인 결혼이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어떤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기술이 여성들에게 별다른 것도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 다시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양성이 많은 본능을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 싸움은 늘 남자의 관습이었지 여자의 관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타고난 것이건 우연이건 법과 관습이 남녀의 차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역사상 여자의 권총에 쓰러진 사람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새와 짐승들 대다수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네 남자들 손에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살상 습관에 대해 뭐라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들의 성격이 어떤 폭력적으로 진화해온 거, 따옴표 치고 진화란 말 쓰겠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어떤 그 관습적인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테죠. 예. 이 점을 버지니아 울프도 강조하면서 남성들에게 왜 이런 이미지를 더 씌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해 갑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흥미롭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요즘도 남혐, 여혐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네. 근데 이 버지니아 울프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남혐, 여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반페미니즘적이고요. 그거야말로 이 페미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겸비하고 있을 텐데 어느 한쪽을 폭력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해방을 꿈꾼다는 건 해방에 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른바 여성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남성을 닮아가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 미러링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적과 싸우면서 적을 닮아가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의 측면에서도 다시 깊이 성찰할 바는 없지 않습니다. 여성들을 억압함으로써 남성들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는 게 버지니아 울프의 진단입니다.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라는 것이죠. 네, 아무튼 여기 첫 번째 기지를 여성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얘기했다 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대학에서 뭘 가르쳐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구절에 별표를 3개나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이 새로운 대학, 가난한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때 새로운 대학이나 가난한 대학이란 여성을 위한 대학. 이때는 여성들이 대학 가기 대단히 어려웠죠.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도 옥스퍼드인가 어디 대학에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계속 보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기술, 군림하고 살상하며 땅이나 자본을 획득하는 기술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술을 가르치려면 월급, 제복,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가난한 대학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싸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테면 약학, 수학, 음악, 미술, 문학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학은 인간의 상호 교류 방법, 즉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 대화하는 기술, 이것과 관련되는 의복과 요리에 관한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새롭고 청빈한 대학의 교육 목표는 분리와 전문화가 아니라 결합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참조해도 아주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대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화합이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가를 탐색해야 합니다. 건전한 사고를 하면서도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교사를 구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새로운 대학에서는 부와 의식, 과시와 경쟁 같은 장벽들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부유한 대학들을 이제 불편한 거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필로 그어놓은 금을 넘어서게 될까봐, 고관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마음 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이것은 닫혀있고 저것은 묶여있는 그러한 도시, 갈등의 도시로 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의 과거를 얘기하면서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학의 미래를 구상할 때 참조할 만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이 기존 권력들의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곳이 아니라 또 무한 경쟁을 유도하면서 각자를 고립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결합하고 인문학적인 향기가 풍요로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자는 게 버지니아 울프의 제안처럼 보입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교본이자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논쟁들을 보면은 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굴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말 다른 전문가처럼 깊이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그 관련해서 질문 마침 잘하셨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인용하는 시릴 체벤트리의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성의 가치 감각은 남성의 가치 감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여성은 남성이 창출한 활동 영역에서 경쟁할 때 불리하고 의심받는 처지에 있다. 이것은 명약 관화하다. 오늘날 여성은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기회를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이 갖고 있지만 남성을 노예처럼 모방하느라고 여성의 가능성을 낭비하고 있다. 남성을 노예처럼 모방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을 노예처럼 모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남성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짓들을 노예처럼 모방함으로써 남성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이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기대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상호를 존중하는 게 인간 전체의 행복과 이어진다는 것, 예.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 자체를 더욱더 평화롭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남성들이 읽을 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본다면은 온갖 전쟁과 약탈과 수탈의 과정들에서 여성들 동원했고 또 여성들 짓밟았고 그리고 여성과 다른 측면에서 어떤 미개인이나 야만인 또는 타인종들을 유럽인들이 지배했던 걸 생각하면은 여성이라는 식민지에 대한 통찰은 또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잠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페미니스트는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웃사이더로서 어떤 그 조직화된 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소속되지 않으면서 진정한 정의와 평등과 자유를 위대한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의 주장은 여성의 권리보다 더 크고 심오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정의와 평등과 자유의 위대한 원칙을 몸으로 존중하는 모든 남녀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 여성 중에서 정말 앞섰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남녀, 그러니까 인류의 정의와 평등과 자유라는 것이죠. 이어서 버지니아 울프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예. 원망스럽게도 페미니스트라 불린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실은 선생 자신의 운동을 앞장서서 행했던 선구자였지요. 딸들은 선생이 지금 싸우고 있는 동일한 적에 대항하여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선생이 파시스트 국가의 전제 정치에 맞서 싸우고 있듯이 딸들은 가부장적 국가의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선생이라는 사람은 버지니아 울프에게 반전 평화운동에 함께 달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파시스트들과 싸우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과 싸우듯이, 선생이 싸우듯이 우리도 그런 동일한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를 억압하고 파탄으로 내모는 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싸워야 할 적은 공동의 적이지 남성 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이 서로 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평화주의 페미니즘을 주창한 버지니아 울프의 핵심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페미니즘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정상적인 젠더 인식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각자의 성기 모양 이런 거는 목욕탕과 화장실을 구분할 때나 유효하지 다른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스, 이게 생물학적 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젠더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지점이죠. 그게 오랜 역사에서 남성 중심적인 세계였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남성 중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남성 중심의 세계와 싸우는 여성들이 또 그런 버지니아 울프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성적인 세계를 상상한다면 그건 페미니즘이 가야 할 바람직한 길은 아니라고 모자라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은 인간이라는 전제 위에서 함께 싸워간다는 그 전제가 중요하다는 게 버지니아 울프의 인식인데요. 예.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로운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버지니아 울프가 주부임금제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가사노동 이런 문제와 관련지어서. 생활임금으로도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38년 단계에서 흥미롭게 얘기하는데 오늘 김 PD와 제가 나눈 얘기를 풀어가는 마지막 실마리겠지 않을까 싶어요. 주부임금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를 하네요. 선생의 아내가 임신과 육아의 대가로 진짜 임금, 즉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아내의 일자리는 지금의 무임금에다 연금도 받지 못하는 불안하고 치욕스러운 직업이 아니라 매력적인 직업이 될 테니까요. 선생도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6시까지 사무실을 지겹게 지킬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일을 고르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때야말로 문화가 정말 제대로 꽃필 것입니다. 선생님은 봄날 과일나무에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고 선생님의 삶에서 멋진 절정기를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인생의 황금기를 돈 버는 기기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느 불운한 노예의 보살핌을 받으며 쓰레기 더미로 영락하기 십상일 터인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주부임금제, 일단 버지니아 울프 용어입니다만은 임금제를 정말 우리가 확장해 나간다면은 그게 결국은 여성도 명예와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고 남성도 동시에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류 문화를 꽃피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자유보다 오히려 남편의 자유를 위해 더욱 필요한 이런 조치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주부임금제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직 남성이 너무나 지겨워하며 거의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일 자체의 이득도 별로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쳇바퀴처럼 돌리고 있던 낡은 맷돌이 부서질 겁니다. 바로 그때 선생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노예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지적 노예 상태를 끝장내고 반쪽이었던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3억 파운드쯤을 무기 소유자들에게 써야 하는 형편의 그런 추가 지출, 즉 주부임금은 정치가들이 잘 쓰는 편리한 말을 쓰자면 비실용적이라고 할 테니 실시할 가능성이 더 큰 기획들로 화제를 돌릴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는 3억 파운드 예를 드는데, 그러니까 무기를 사들이고 뭐 전쟁을 하고 그런 데 쓸 돈을 정치가들은 당연히 주부임금제를 이런 데 돌리지 않겠죠. 예. 근데 정말 그런 시절이 온다면은 인류 전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부가 임금 노동자가 된다면은 뭐 비단 여성만 그 일을 합니까? 남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게 바로 여성 해방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인간 해방의 문제에서 접근하자는 거죠. 사실 페미니즘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남성 해방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공동으로 지적인 문화적인 행복을 향유하면서 인류의 방향들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버지니아 울프를 통해서 한 세기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그 의식의 주제들을 남겨주네요. 네, 맞습니다. 3기니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쟁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나는 어느 입장에 설 수 있는지,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기병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눈발도 날리고요. 날은 점점 더 추워지고 깊숙한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발 날리나요? 제가 올 때는 눈발이 날렸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뭐 오다 가다 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또 이 업데이트될 시점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온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 방송 들으시는 또 느낌이 다르시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지금 저는 연구실에 푹 처박혀 있어서 밖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연구실이 10층에 있죠? 12층입니다. 아, 12층이었군요. 예. 예. 그 12층에서 북악산이 바라다 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눈발이 날릴 때, 그 느낌은 이런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교수님 방에 LP도 있지 않습니까? 그 LP를 쫙 틀어놓으며 차 한잔 마시면서 북악산을 바라보는 그런 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는 무드 자체가 문학일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PD님이 점점 이렇게 문학의 숲으로 빠져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자, 오늘 만날 분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네, 우리가 벌써 2주에 걸쳐서 제가 좋아하는 산문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 아껴두었던 이상의 글에서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상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게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하는 거 있죠. 예. 오감도 시 제1호라고 부제가 달려있는 그런 시인데, 이 도대체 이게 글이야, 그림이야, 띄어쓰기도 없고, 도대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닌 그림이나 이 숫자들이 범람하는, 이 도대체 이게 시라고 썼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이런 거죠. 제 X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오,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쯤 뭐 거울이라는 시, 이런 그 이상의 시편들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긴 한데요. 이상은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산문도 잘 씁니다. 가끔 그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요. 좀 난해하긴 합니다만은 그 난해성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 이면에 묵직한 의미들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캐낼 때의 환희 같은 게 대단해요. 예. 우리가 쭉 읽어서 바로 정리되는 글들도 있지만 예. 몇 번 곱씹어야 의미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상을 고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상황을 보니까 또 잘 골랐다 싶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용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 역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상이 쓴 에세이 중에 이 19세기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만 읽어보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이다. 간음한 계집을 용서하여 보아라. 한 번 간음의 맛을 들인 계집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간음하리라. 왜? 불이라는 것은 재물보다도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는 글인데요. 여기서 굳이 간음이란 말이나 계집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듯한데요. 우리의 약속이나 이 관계들을 파괴한 어떤 불의의 정치가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은 익히 아는 바와 같죠.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의 언어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최대의 악덕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참아주는 것 또는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악한 짓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나 그게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상이 얘기하는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이다라는 요 한마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가늠한 계집 이런 말은 가로 안에 넣으시고 이 말을 다른 용어로 한번 대체해 보십시오. 네. 우리와 약속을 어긴 정치가들, 폐륜을 저지른 자들, 우리의 이 정치 공동체의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버린 자들, 가늠보다 더한 이들의 행태를 용서하는 게 옳은가? 이걸 대충 무지르고 가는 게 옳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서만 가늠하나요? 참. 물론입니다. 근데 여기 텍스트 상에서는 뭐 계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가늠을 비유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뭐 간담회를 두고서 이리저리 말이 많은데 우리 김 PD도 좀 초조해 하시는 것 같고 내기에서 질까봐 그런 것 같긴 한데. 저기 시사평론계에 피덩이들 아닙니까? 피덩이들. 이 피덩이들한테 이렇게 내기에서 진다는 거는 참 이게 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기 마련입니다. 무슨 이렇게 열받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비평가들이 훨씬 더 예리하게 사태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냥 막 던진 건데 이 경륜의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이 맞아야지. 교수님 참 저는 젊은 비평가들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초조하게 굴 필요는 없지만은 이 역사의 죄를 저지른 이명박 씨를 비롯한 패거리들은 정말 가차없이 역사의 법정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피로도를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시하고 시민들이 감시하고 하면서 이른바 적폐라는 게 청산되는 과정들 지켜봐야겠죠. 다시 이상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덕을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글도 좋지만 이상의 여러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 날개를 비롯해서 지주의 시나 기도의 암실 등등의 소설들이 있는데 이상의 이 산문들의 소설들은 자기 일상의 삶들, 자신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문들은 그런 자신의 생활 일상에서 길어올린 사유의 편린들이긴 하지만은 그 편린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와서 박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태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진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습니다. 예. 제가 한동안 좀 힘들어할 때 이상의 이 구절이 꿈속에서 나타나곤 했었어요. 시골 생활하면서 이 권태에 찌든 삶들을 쭉 보면서 결국 자신의 권태를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쭉 이 권태라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든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도 알고 평상의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것이나 우주에 꽉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이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아끼는 구절입니다. 정열 잃어버린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상이라는 천재 초상이 아주 선하게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이상에 빗대서 얘기한다면은 정열도 잃어버리고 어떤 낭만도 잃어버린 그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불나비처럼 자신이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 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죠. 권태의 마지막 구절 읽으면서 저는 한동안 힘들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교수님? 무기력하게 한동안 지냈었는데요. 언제요?
비밀입니다. 아이, 교수님, 이 얘기 꺼내시고 그렇게 덮으시면 어떡합니까? 뭐 그거야 내밀한 얘기여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딱 시기만 특정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이 어느 시기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뭐 최근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작년에 큰 이 경란 수속을 헤쳐오는 과정에서 살아 있음을 느꼈었는데 예. 이제 또 조금씩 침식당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명색이 지식분자인데 이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공부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잖이 힘이 들었었습니다. 예. 뭔가를 향해서 달려들고 또 싸움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순간들도 때로 힘이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성찰도 하게 되고요.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민의 깊이가 다릅니다. 저는 뭐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이런 거나 고민하는데 말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참. 나이 탓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 PD도 50을 넘어서 60이 가까이 오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 장강의 뒷물들이 밀려오는데 시사평론계에서 아직은 제가 이 밀려오는 그 새물들 거기다가 이제 오줌을 두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은 그들은 좀 발표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상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딴 데로 자꾸 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상이란 사람 자체가 문학의 기풍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 말. 네. 아무 말의 이면이 아주 깊습니다. 예. 여기 잘못하다가는 추락해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에세이를 읽다 보면은 뭐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도해의 인심이라는 글도 참 좋아요. 점점 야박해져가는 도해의 인심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상아이의 예를 들면서 그 아이를 버리는 그 행태들, 그걸 보고서도 무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뭐 이웃에 누가 살고 이웃집에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과정들 얘기하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지, 각박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에 그 나가야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나가야란 길게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나가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돌이 가까워 오나 보다. 같은 들보 한 지붕 밑에 쭉 한 칸이 산다. 박서방, 김씨, 이상, 최주사 이렇게 크고 작은 문패가 칸칸이 붙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귀지 않는다. 그 중에도 직업은 서로 절대 비밀이다. 남편 혹은 나 같은 아내 없는 장성한 아이들은 앞문으로 드나든다. 그러나 아내 혹은 말만한 누이 동생들은 뒷문으로 드나든다. 남편은 아침 혹 낮에 나가면 대개 저녁 혹은 밤이나 들어온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글인데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는 어떤 소외가 일종의 정서로 자리 잡은 조각조각난 인간 관계들을 도시의 인심이란 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0년대에 쓰여진 글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저는 낯설지 않은 그런 글들이니까 오디오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 믿으시고 한번 책을 구하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상의 세계에 문턱 조금 넘었나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언제 정말 조만간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상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면서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군밤 구워 먹기로 했잖아요. 군밤. 예. 그때 우리 이상의 오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활자를 보고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차생눈회라는 정말 깊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혹시 안도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그런 촌철살인의 문장들이 빛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데 다음에 혹시 뵐 일이 있으면은 이 차생윤회 여러분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이상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이상을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작품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녹음하는 시간으로 대설이라고 하죠. 아, 예. 어쩔 수 없이 눈이 오면은 고향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런데요. 네. 그런 기억들 떠올리면서 손택수의 시집 호랑이 발자국에서 몇 편 읽어볼게요. 근데 교수님 왜 눈이 오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세요? 아버지가 혼자 묻혀 있을 그 무덤을 생각하면 좀 가슴 한쪽이 선뜻해지기도 하고요. 아, 예. 네, 뭐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게 착잡하게 밀려오네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를 향해서 교수님도 연배가 가까워지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못난 아들이었는데. 100세 시대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 네, 뭐 100세 시대 아니라 200세 시대라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리운 건 그림으로 또 남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들 두신 아버지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들의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등 밀어달라고 할 때일 겁니다. 아, 예. 힘이 실릴 때마다 많이 가뿐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도 이제 같이 목욕을 안 가려고 그래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등 밀어준 게 얼만데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예. 아 이것도 세월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고 했을 때 싫다고 말한 것이 또 나중에 자제분들에게 큰 회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옛날 분들은 자식하고 목욕탕 가는 걸 좀 부끄러워하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감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집에서 아주 아릿하게 와 닿는 작품이 바로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중에 아버지의 등을 밀며란 시가 있네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구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감동적이죠? 예. 아버지가 왜 목욕탕을 안 가시나 했더니 등에 지게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걸 자식에게 보여주기 싫어서였다고 시인은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러지고 나서야 당신 혼자 등을 밀 수도 없고 몸을 실 수도 없으니까 그때야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는 아들의 회한이 잘 드러난 그런 시입니다. 예. 이런 시 한 편 읽고 나면은 하루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예. 아득하기도 하고 그래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예. 네, 회한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와 느티나무도 뭐 같은 맥락에서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예. 그리고 겨울이 오면은 빈 들판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아버지와 함께 많은 농부들이 오갔을 그런 들판들을 떠올리는 시도 한 편 있습니다. 예. 저문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 이런 시인데요. 예. 뭐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떨어진 이삭들도 있을 테고 그걸 찾으러 온 철새들도 있고 그렇죠. 그 저문 들판에서 새들을 보면서 쓴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수 끝난 가을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 까치밥은 감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휑한 들판에도 있었구나. 짐짓 무심히 떨구어진 벼톨 하나의 온기가 가장 높이 떴던 새들까지 끌어당긴다면 궁핍한 시절이다. 새삼 불빛들 두런두런 피어나고 긴 불이 짧은 불이 젓가락질 바쁜 나그네 새와 함께 콕콕콕 조아리며 연신 언 땅을 일구는 때까치가 있다면 나 농부들의 그 무심함으로 잠시 저문 들판을 바라보아도 되겠다. 벼이삭은 들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디찬 저 하늘에도 있었구나. 저문 하늘에 드문드문 숨어 빛나는 별들을 한동안 바라보며 살아도 되겠다. 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들판에 벼톨 하나를 쪼아 먹으러 내려온 새를 보면서 이 하늘에도 벼이삭이 있겠구나 그런 상상을 펼쳐가네요. 예. 시인들의 상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시골 생활을 한 시인의 감수성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편 더 읽어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교수님. 김 PD가 아버님에 대한 회한 같은 건 아직 없으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워낙 건재하셔서. 네, 그 침묵이 싸하게 밀려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화살나무란 작품입니다. 혹시 화살나무 아시나요? 요즘은 정원수로도 많이 심고 그러던데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촉 모양의 이 나무인데 그 화살나무를 보면서 쓴 시 읽어보겠습니다. 언뜻 내민 촉들은 바깥을 향해 기세 좋게 뻗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제 살을 관통하여 자신을 명중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모여들고 있는 가지들. 자신의 몸속에 관역을 갖고 산다. 살아갈수록 중심으로 점점 더 멀어지는 동심원. 나이테를 품고 산다. 가장 먼 목표물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으니 어디로도 날아가지 못하는 시윗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산길 위에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가장 먼 목표물은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늘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시인의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예. 이 화살을 보면은 어딘가 저 멀리 있는 뭔가를 겨누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화살촉 나무라는 시도 참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
망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망각이 필요할 때도 있죠. 아픈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잃어버리고 살 때 그게 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뭐 역사의 상처들이 있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이제 산속에 다람쥐들이 이리저리 바쁠 겁니다. 이 청설모나 다람쥐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특히 다람쥐들은 자기가 모아놓은 도토리나 밤들을 여기저기 분산해놓고서 나중에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디다가 숨겨놨었지 하면서 찾아다니곤 한다고 합니다. 그걸 떠올리시면서 이 시를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망각의 기쁨하고도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람쥐야 쳇바퀴를 돌려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람쥐의 건망증은 참으로 위대하다. 다람쥐가 땅속에 묻어놓고 잊어버린 도토리들이 자라서 상수리나무가 되었다면 상수리나무가 이룬 숲과 숲이 불러 모은 새 울음소리, 모두가 다 다람쥐의 건망증 덕분이 아닌가. 한겨울 눈이라도 내리면 파묻어 놓은 양식을 도무지 찾지 못해 부르튼 두 손을 부비며 떨고 있었을 다람쥐. 그 차디찬 시장기에 가슴 한쪽이 찌르르 아파오긴 하지만 다람쥐의 건망증 때문에 세상은 그나마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볼이 꼴통하게 튀어나오도록 양식을 거두고 언젠가 그 작은 손이 부르트도록 땅속 깊이 심어놓은 한 톨 위에 올라가 무심히 뛰어놀고 있는 다람쥐. 제가 본 세상을 온전히 기억하고 싶어 자신의 기억 한쪽을 애써 지워버렸나 보다. 네,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람쥐가 자신이 묻어놓은 도토리를 잊어버렸죠. 근데 그 도토리가 자라서 상수리나무가 되고 나중엔 그 상수리나무 위에서 다람쥐가 다시 놀고 있습니다. 다람쥐의 건망증 덕분에 우람한 숲들이 생성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건망증의 이야기랄까요? 건망증의 철학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런 눈이 올 것 같은 날에 꼭 읽고 싶은 그런 시입니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불현듯 밀려 나옵니다. 네, 아버지도 생각하시고 화살나무도 생각하시고 또 텅 빈 벌판에 내려앉는 새들도 한 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람쥐가 잊어버렸을 그 도토리 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아버지 하면 눈이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 하덕규 씨의 노래 중에 아버지란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윤도현 씨도 불렀는데,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부활절,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이런 비슷한 시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짧게 한번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노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정선태 교수님과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부활절, 헐헐 눈이 내렸네. 우리는 마당으로 나가서 보세요, 눈이 내려요, 누이들이 울었네.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의 싱그런 목소리가 한가구 웃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내렸네. 울지 마라, 나 여기 있어. 찬란한 축복의 미래, 거기에 우리가 서 있었네.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